한때 규제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두 거인이 있었죠. 바로 코인베이스와 리플인데요. 그런데 이 끈끈해 보이던 동맹이 단 하루아침에 처절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업계 전체가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지금의 시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사실 2026년 새해가 딱 밝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리티 법안 때문이었는데 이게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규제의 안기가 거치는구나 하고 기대했죠. 그야말로 해피엔딩 직전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업계의 정말 오랜 원이었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수년간 가이드북 하나 없이 아마존 정글을 헤매던 탐험가들한테 드디어 위성 GPS랑 상세 지도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증권이고 또 무엇이 상품인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사업 영역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뭐랄까, 업계의 숨통을 툭 틔워줄 그런 법안이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인 1월 15일에 이 모든 기대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갑자기 연기된 거예요. 축제 보내는 시간이 무석하게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싸늘해졌죠. 도대체 그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전날인 1월 14일이었어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가장 앞에서 뛰던 선수 중 하나였던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같이 결승골을 넣으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팀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갑자기 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셈이니까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건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코인베이스가 등을 돌린 이유는 법안의 원안에는 없던 아주 교묘하게 추가된 단 한 줄의 독소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가 법안에 독을 탄 거죠. 범인은 바로 전통금융의 거인들, 그니까 은행들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수면 아래에서 아주 강력하고 또 조직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우리는 고객 예금을 지키려고 매년 막대한 돈을 예금 보험료로 내고 이 머리 아픈 규제들을 전부 지켜야 하는데 저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런 의무 하나 없이 연 4에서 5%씩 이자를 주면서 우리 고객들을 다 뺏어가고 있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죠. 하긴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온갖 족쇄를 차고 있는데 경쟁자는 맨몸으로 뛰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나올 만하죠. 근데 단순히 불공평하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이진 않았을 텐데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정치인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숫자를 들이밀었는데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전면 허용된다면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약 1조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700조 원에 달하는 예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1700조 원이요. 그건 그냥 은행 몇 개가 휘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것,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이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금이 사라지면 그 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나가던 대출이 막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신들 지역구의 중소기업들이 다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였던 거죠. 결국 그 로비가 먹혀들어서 법안이 수정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소나 중개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고작 이 한 줄이 코인베이스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던 겁니다. 이자나 보상 금지, 이건 코인베이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주력 고객은 기관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는데,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사인 서클이랑 손잡고 이 보상 프로그램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보상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럼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코인베이스에 돈을 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고객을 유인하던 가장 강력한 미끼가 사라지는 셈이에요. 단순히 고객만 잃는 게 아니라 회사 수익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이 독소 조항의 파급력이 단순히 이자 금지에만 머무르지 않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애플 주식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서비스나 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개발자들에게까지 은행 수준의 엄격한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숨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현재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전부 꺾어버리겠다는 의도였죠. 그야말로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기업의 방향성이 갈리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생사를 걸고 은행들과 싸울 때 경쟁사인 리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금지 조항이 리플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리플이 2024년 10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주목받습니다. 이 RLUSD는 코인베이스가 쓰는 USDT와는 태생부터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RLUSD가 뉴욕 금융감독국 NYDFS의 정식 승인을 받은 완벽한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규제 기관과 손잡고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규칙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만든 거죠. 또한 리플의 주력 고객층이 코인베이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코인베이스는 동네 빵집 사장님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한테 빵 하나하나를 팔아서 돈을 벌죠. 반면에 리플은 거대한 재분소 사장님인데요. 빵집이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가루를 트럭 단위로 파는 거죠. 즉, 코인베이스는 소매 리테일 시장, 리플은 도매 홀세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을 국경 너머로 송금하는 거대 기관 입장에서 0.1%, 1%의 이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저렴한 수수료로 돈이 정확하게 도착하느냐 이거예요. 리플은 바로 이 지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고, RLUSD는 이 목적에 최적화된 도구였어요. 애초에 코인베이스와는 싸우는 전쟁터가 달랐던 겁니다. 리플은 자기 집 하나만 불타지 않게 지키면 되지만, 코인베이스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화재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르니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 맞서는 암호화폐 연합권이라는 낭만적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과거에는 규제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 앞에서 모두가 단결했지만, 이제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각자의 생존 방식과 돈 버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득이 되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고, 손해가 되면 어제의 동지에게도 등을 돌리는 철저히 냉정한 비즈니스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은행과 기관들의 1대1 맞대결이 아니라 미국 정부라는 제3자까지 엮이며 정말 혼돈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최근 자금의 흐름을 이동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